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지난 주말 여기저기 참 분주했는데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부쩍 또 쌀쌀해졌어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은 또 서울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태풍 하기비스? 네. 이 얘기가 또 있어서 태풍 얘기하고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제19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였죠. 괌 동쪽 바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크기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다가올 9일에는 최대 풍속 초속 50m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하고 규모도 크게 발달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괌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충남, 전라도는 10에서 40mm, 강원 영서와 충북, 경상도와 제주도는 5에서 20mm, 강원 영동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저녁부터 잦아들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차차차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빙판길보다 빗길이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오늘 안전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발 태풍 하기비스는 이렇게 싹 피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이 음력으로 9월 9일 중앙절입니다. 홀수가 2개 겹치는 날 복이 온다. 그래서 중앙절이라고 하는데 비가 내리듯이 복이 모두에게 내리는 그런 날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이 되면 여기저기 각종 행사도 많이 열리는데 또 날이 쌀쌀해지니까 입맛이 더 돌아요. 요때 네. 맛이 싹 오르는 우리 농수산물 기가 막히죠. 너무 좋죠. 네. 요즘에 저도 약간 이제 맛집 여행, 맛집 찾아서 막 떠나다니고 있는데, 요럴 때 이제 회가 날이 좀 차면은, 이게 제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이 차면은 회가 더 탱탱해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꽃게철이잖아요. 네. 전 얼마 전에 꽃게를 이렇게 한 상자를 사서 집에서 쪄 먹었거든요. 초고추장에다가 딱 찍어서 먹었는데. 너무 또 좋죠. 전어도 있잖아요. 네.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해준다는 전어를 저는 요즘 누구랑 먹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먹어야지. 집에서 남편도 이제 안 먹어주는 거예요. 남편하고 먹으면 다시 며느리들이 나갈걸요. 아무튼 네. 뭐 전어도 좋은데 역시 또 이제 전 회 좋아하는데 네. 광어가 그렇게 아우, 땡깁니다. 네. 광어 그렇게 땡기는데 또 광어가 참 이게 저한테는 정말 효자 같은 물고기인 게요. 이게 요즘에 양식도 돼가지고 가격도 좀 싸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양식이 살도 도톰하게 잘 오른 것 같아서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또 양식 광어가 좀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찾는 분들도 있던데 한편으로는 이제 광어에다가 항생제 쓰지 않냐면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양식 광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광어양식연합회 이윤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장 이윤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광어양식연합회면은 광어 양식하는 분들이 전부 모여서 연합체를 만드신 거고 거기 회장님이신 거고 이렇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한국 광어 양식은 1980년대 후반 단순 기르는 업으로 시작을 해서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한국광어양식연합회에서는 양식업계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원 사원 간의 협력과 또 정보 교환을 통해서
소득 증대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광어 양식 산업이 잘 발전을 해야 저희가 또 저렴한 가격에 이 맛있는 광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광어연합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광어양식 산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자조금 운영을 통해서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과 국내외 시장의 어떤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광어 양식 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앙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건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자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조금이라고 하면 정확히 그게 어떤 거죠? 예, 자조금은 양식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저희들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회원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우리 연합회에서는 자조금 5억과 정부 지원금 5억 합해서 총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이면 자조금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러면 이 광어 양식장 규모도 꽤 크죠? 예,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광어 양식장 규모를 볼 때 수면적으로 봐서 전국에 262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주도가 145헥타르로서 한 55%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이 107헥타르로서 41%, 그 외에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과 금액을 이렇게 보면은 37,200톤에 4,900억 원으로 양식 의류 중에 생산량이 제일 높습니다. 네. 뭐 저 화면도 보니까 막 펄떡펄떡 뛰는 뭐 싱싱한 모습인데. 근데 저 곽지연 씨도 아까 이제 주부로서의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싱싱한 회를 먹는 건 좋은데 저렇게 가둬서 양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항생제 같은 게 걱정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광어 그것이 알고 싶던데요. 하나하나 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광어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안심하고 먹어도 당연히 되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안심하고 드십시오. 요즘 소비자들의 최우선 구매 요건을 보면은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을 들고 있죠. 네. 그만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고의 품질의 광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출하량이 많은 우리 제주도를 보면은 2006년도에 수산물 안정성 검사 조례를 제정을 해서 광어 출하 전 단계에서 45종에 달하는 항생물질 잔류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합격한 광어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가끔 광어를 기르는 물이나 아니면 먹이로 주는 생선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먹고 자라는 이 광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광어 양식은 바닷가에 육상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바닷물을 끌어서 고기를 키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깨끗한 바닷물을 올려서 양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광어가 먹는 먹이를 보면은 사람이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아주 신선한 생선을 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고기를 건강하게 키우고 인체에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이나 오메가3를 비롯한 버섯이라든지 인삼 같은 영양소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얘네가 비타민 오메가3 인삼 버섯을 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먹네. 나도 못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생산 단계부터 출하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 단계부터 잘 관리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회장님 말씀 믿고 그냥 안심하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예, 광어 양식 과정은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 치어 때부터 출하할 때까지 1차 산업의 그 어떤 품종보다도 관리를 잘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구라도 광어를 안심하고 먹어도 되느냐고 물으면은 정말 안심하고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뭐 인삼이랑 오메가3 먹고 자란다는데요. 뭐 믿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영양 풍부한 광어 이곳에서 탐낸다? 뭐 어디서 좀 맛있으면 탐내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광어를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광어는 어류 중에서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 네, 그래서 수출 물량을 보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에 한 2,740톤에 4,020만 불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되네. 네, 그리고 광어 주 수출국은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등 한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서 우리 연합회에서도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광어를 찾는 이유는 뭐 맛도 맛이지만 아무래도 영양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광어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 생선으로서 흰살 생선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고 칼로리도 낮아서 여성분들의 다이어트에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식품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한 다량의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콜라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피부 노화나 주름 방지에 효과가 있죠. 네. 노화의 파고시네요. 노화, 주름 방지, 거기다 다이어트까지. 저는 뭐 당장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고혈압 때문에 고생을 하세요. 근데 광어가 혈압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광어 먹으러 가자며. 그래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정말인가요? 효과죠. 네, 맞습니다.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광어 근육 단백질에서 혈압을 낮추는 기능성 물질인 에이스 억제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진행한 제주대학교 전유진 교수는 광어에는 노화 방지와 황산화 효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 등이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뭐 빈혈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광어에는 그 비타민 B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빈혈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하는 여성분들, 뭐 여성, 남성 가릴 거 없겠죠. 그쵸, 네. 뭐 좋은 음식이고 또 혈압도 내려주고. 야,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좋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주로 화로, 회로 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입니다. 네. 광어, 화로, 회로만 먹긴 아깝다. 그러니까요. 이게 화로회 말고도 숙성회도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이게 광어회 숙성회도 맛있을까요? 예, 광어는 화래 자체도 정말 맛있습니다만 또 숙성회로 즐겨도 색다른 맛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숙성회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은 건강하고 싱싱한 그 광어를 갓 잡아서 저온에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네. 육질의 식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또 쫀득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는 만들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생산자 단체에서 이것을 펠렛으로 만들어서 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 주부분들이 많이 요즘에는 광어 필렛을 많이 사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맛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던데 네. 필렛을 구매하면 어디서 구매를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양식 광어 필렛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연합회에 연락을 주시면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화면에 네. 나가고 있죠. 저기를 연락하면 필렛을 구입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어를 이용해서 만든 가공식품들이 또 그렇게 맛있다고 들었어요. 예, 최근에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도 광어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만들 때는 안전성 검사나 모든 것에 합격한 싱싱한 광어를 부산물을 모두 제외하고 네. 순수한 살만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럽고 고급 음식으로서 참 저는 좋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또 지금 앞에 있거든요. 이거 어묵하고 네. 광어를 이거 튀김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지금 광어 어묵하고 광어 가스인데 이제 앞으로는 조만간 또 광어 미역국도 저희들이 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거 굉장히 어묵 맛있는데요? 맛있다. 네. 부산물 없이 생선만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깔끔하니 맛있네요. 생선가스, 광어 생선가스도 있어요. 이것도 맛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아침 야, 이거 하여튼 돈가스 같이 이렇게 튀겨놨는데 이 돈가스는 그 특유의 그
맛집이 이제 막 나오면서 이제 두툼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네. 생선으로 그 맛이 날까 싶은데, 이 광어 튀김이 아주 두툼하고 좋습니다. 아니 살짝 이게 지금 식었는데도 맛이 괜찮네요. 근데 지금 광어가 소비량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어를 찾는 분들이 참 많죠. 예. 네. 예, 연어와 방어가 사실 우리 광어의 자리를 많이 잠식을 했습니다. 예, 연어의 수입량을 보면은 1997년도에 한 2,000톤 정도 되던 것이 20년이 지난 작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38,000톤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에 가격이 저렴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 입맛에 맞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광어도 앞으로 또 사랑받기 위해서 네.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 노력 중에 하나로 다양한 행사를 또 개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광어의 이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행사 시에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수산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또 미주 지역에 특히 홍보 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계속 먹게 되네요. 소리 안 들어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광어 축제 여신다고 그러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 달 12,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주도 제주시에서 제주 광어 축제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광어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광어를 주제로 해가지고요. 예. 광어회를 비롯해서 광어 초밥, 광어 가스, 그리고 광어 카레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제주에 저렇게 광어 양식장이 많다는 것도 오늘 알았고요. 또 네. 광어가 이렇게 수출이 되는 효자 품목이라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맛있게 먹는 광어였는데 오늘 광어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도 성공적으로 하시고요. 더 우리 입맛에 맞는 광어 여러 가지 제품도 개발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가 이제 특정이 됐다. 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다들 야, 드디어 이제 이게 잡히게 되는구나 했었는데 범행을 부인했었어요. 네. 근데 범행을 자백을 했죠. 그쵸.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인정을 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백 내용을 두고도 네.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연 범행 사실 고백 왜입니다. 그러니까 돌연 태도를 바꿔서 자백을 했단 말이죠. DNA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뭐 자백을 안 하고선 버틸 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사 보니까 뭐 추가로 더 나온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 5차, 7차, 9차가 이춘재의 범행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최근에 국과수에서 이 4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발견됐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자신의 DNA가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할 수 없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 이렇게 또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럽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희대의 살인마도 내가 언제 잡힐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의 모습을 보였다는 건지 하여간 이 말의 의미도 좀 그렇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라포가 프로파일러와의 라포가 형성이 돼 그게 뭡니까? 라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와 그다음에 이 범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면 자백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춘재도 처음에는 사실 계속해서 자백을 안 했는데
한 여성 프로파일러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이춘재가 그 여성 프로파일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손이 너무 예쁘신데 제가 한번 잡아봐도 됩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소름 끼치죠. 네. 근데 이 여성 프로파일러는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사가 잘 끝나면 악수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포가 형성이 돼서 자백을 이끌어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라포 형성은 굉장히 신문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라포 관계가 형성이 돼서 자백을 얻어낸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범인에 대해서 라포를 형성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와 이제 치열하게 이제 다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정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투는데 이제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조정 절차에서는 원만하게 이제 합의가 되는 게 좋은데 그때도 치열하게 싸우면 합의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상대방 변호사한테 라포를 이제 형성하게 조금 해요. 약간 배려하는 말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되고 끝나고 악수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춘재가 원하는 바가 있었다. 이거를 얻기 위해서 자백을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프로파일러들이 용의자들을 면담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의자가 필요할 만한 것을 만들고 이거를 좀 줄 것처럼 갈증을 끌어내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이 독방에 수감을 시켜서 사람을 만나고 싶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도소를 옮기려고 자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재 수감 중인 부산 교도소보다 시설이 더 좋거나 이 가족들이 면회오기 편하게끔 고향과 가까운 교도소로 옮기는 대신에 자백을 한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털어놓은 자백 중에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보시죠. 추가 범행이 더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화성 연쇄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더 놀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하고 처제 살인 사건만 알려졌는데 이것 외에도 5건의 살인 사건과 30여 건의 이 성범죄 모두 다 이춘재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아니 화성 연쇄살인 사건만도 충격적인데 대체 뭐 얼마나 더 저질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확인된 바로는 수원 화성 쪽에서 3건, 그리고 결혼 후에는 청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 청주에서도 2건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건이다라고 밝히진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1991년에서 1992년에 청주에서 부녀자 피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건이 아닌가 하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의 기사를 보면은 청주의 공사장에서 여성의 손이 뒤로 묶인 채로 이제 발견됐습니다. 네. 시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본 결과 3개월 정도 수사 끝에 19세의 박모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무죄로 풀려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당시의 기사를 또 살펴보면은 스타킹과 바지로 손이 묶여가지고 이제 당하려고 했었던 그 피해자가 잠시 범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또 도망을 갔다. 다행히 이제 이렇게 범죄 피해를 더 당하지 않았던 이런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 19세 박모군 이 용의자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이랬으면 이 사람은 또 어떡할 뻔했나요?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더 이상 재판을 받는 것이 무섭거나 아니면 증거가 밝혀질 걸 이제 걱정해서 만약에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하거나 그러니까. 물론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굉장히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자, 그럼 청주에서 또 일어난 다른 사건 또 뭐 있어요? 예, 그 사건은 복대동에서 발생한 1992년에 네. 그 28살의 가정주부가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범인이 20대의 남성이다라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하고 피해자의 남편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건도 미제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뭐 수원에서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살인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그 당시 88년하고 89년에 수원 여고생이 2명이나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이제 1987년 12월 24일 날 어떤 여고생이 어머니와 싸우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열흘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스타킹으로 양손이 묶이고 그다음에 숨져 있었고 6차와 7차 사이에 발견이 돼서 이 사건 역시 이제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졌고요. 네. 두 번째 사건은 89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수원 인근 야산에서 또 발견이 됐어요. 예. 흉계 찔릴 때 발견됐는데 이 사건도 이춘재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다만 범행 수법은 약간 다르거든요. 피해자 손발이 묶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춘재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춘재가 이 사건도 역시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청주에서 2건 그리고 수원에서 2건의 미제 사건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5건 나머지 1건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거 어떡하느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8차 사건인데요. 네. 이 8차 사건은 유일하게 범인이 검거된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윤 씨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검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 씨가 이 사건도 역시 내가 저지른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방 범죄로 밝혀졌고 그 그렇죠. 용의자도 검거가 됐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최근 경찰관의 접견 조사에서 이춘재가 이것도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포르까지 형성돼서 다 본인의 이제 범행을 자백을 하고 있는데 8차 사건은 이미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모방 범죄로 밝혀졌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도 역시 내가 저지른 거다. 예.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으니까 뭐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춘재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글쎄. 그래서 이게 그래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대두하고 예전에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용의자를 예. 잡힌 사람이 내가 안 그랬다. 정말 나는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 윤 씨와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이분이 한 방송사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 씨가 한 번도 자기가 한 적이 없다. 난 정말 억울하다. 시간 지나 보면 알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또 예전에 윤 씨를 직접 인터뷰한 기사도 있었는데 당시에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이 말이 맞다면 그리고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내가 했다. 이 말이 맞다면 지금 그러면 거의 평생 저 몇 년이에요? 저 20몇 년이라고 그랬던데요. 네. 교도소에 있었는데 이거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지금 이춘재하고 이 윤 씨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 신빙성하고 객관성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고요. 수사팀도 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씨를 다시 만나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수사팀이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사건은 뭐냐면 어떤 범인이 여중생이 살고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서 13세 여중생을 진짜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인데 증거를 찾다 보니까 어떤 남성의 채모가 나왔거든요. 그 네. 집에서. 네. 그 채모랑 이제 비교 분석하니까 이 근처에 살고 있던 윤 씨라는 사람의 그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경찰에서는 이 사람은 범인으로 지목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기관과 1심 재판에서는 본인이 범인이라고 자백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2심과 3심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범인이 아니었다. 좀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네. 교도소에 수감하는 내내 교도소 동료한테도 본인은 억울하다.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항변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말이 사실이고 또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네. 이 사람은 지금 20년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이 무죄로 나온다면 국가보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춘재 말대로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이면 네. 무고한 사람이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거짓말이면 이 사람이 한 자백 또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백에 대해서 신빙성 논란이 좀 있는데요. 세 번째 판넬 보시죠. 이춘재의 자백 과연 진실일까? 네, 전문가들은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프로파일러하고 라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굳이 이춘재가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되고요. 네. 또 하나 그리고 8차 사건은 주거 침입 사건입니다. 근데 이춘재가 예전에 주거 침입을 한 이 경험이 있고 또 미성년자를 희생시킨 경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8차 사건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건 영웅 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분명한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사건인 거예요. 네네.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춘재가
그 오랜 시간 전에 저지른 그 사건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확실하게 자백을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춘재가 이 성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성적인 도창이 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못하게 되면 이걸 계속 자기가 했던 행적을 되뇌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장기 기억으로 이 저장이 돼서 이게 어딘가에 이 기억이 증발하지 않고 머릿속 어딘가에 있다가 면담 과정에서 조건이 잘 맞춰지면 갑자기 이렇게 말로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봤던 장소에 대한 기억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경험들 같은 걸 회상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살인 사건만 5건이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수사망을 뚫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분석입니다. 네 번째 분석은 수사 당시 안 잡힌 이유는? 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잡힌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 몽타주가 그 범인과 많이 다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비슷하던데요? 아니요, 그때 보니까 네네. 네. 눈매랑 좀 비슷한 것 같던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당시에 작성된 그 몽타주는 굉장히 실제 얼굴과 비슷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사진이 이춘재 씨의 사진이고 네. 그 옆에가 이제 몽타주인데 상당히 봐도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7차 사건 이후에 직접 이춘재를 목격한 버스 안내양을 최면 조사했는데 네. 그때 그 이춘재의 얼굴을 보여주자 맞다라고 얘기할 만큼 몽타주가 실제 사진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그래서 몽타주가 잘못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수사망을 피했던 것은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못 잡았냐?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네. 저게 지금 사진 나온 게 이춘재 씨의 그 고등학교 앨범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인근에 고등학교 나왔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당시 수사할 때 이 몽타주와 고등학교 앨범을 좀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네. 혹시 그거를 좀 놓친 게 아니냐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했는데 왜 못 잡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이춘재가 살았던 화성시 진안리 일대가 네. 이춘재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이 전부 다 모여 사는 사실상 집성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친척의 말에 따르면 이 최소 3개 동네에 걸쳐서 50에서 60명의 친척들이 다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춘재가 용의자로 특정되었는데도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착한 애였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을 수도 뭐 있겠다. 손이 안으로 굽었다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일각에서는 시골 사회 특유의 지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집성촌이라고 수사에 혼란을 주기까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이춘재의 평판에 긍정적으로 작용은 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객관적으로 이춘재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면 그러면은 수사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었고 그때 잡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자백을 해도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죄 자백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래요? 당연하죠. 당시에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네. 그 사건도 여죄 사건도 모두 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절대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법을 만들어야죠. 네. 처벌할 수 있게.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처벌하자. 물론 위헌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도 있거든요. 예전에 아주 그 극악무도한 범죄 같은 경우에 소급해서 처벌한 예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처벌 안 할 경우에 이거는 정의에 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소급 처벌하자. 그게 이제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면 좀 제재가 더 있을까요? 신상 공개도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신상 공개도요. 피의자만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경찰 수사 받을 때, 네. 검찰에 이송할 때,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신상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지금 재판을 끝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신상 공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급 처벌하면 다시 피해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에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드는 모두의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잡았구나. 드디어 잡았구나. 네? 드디어 네. 잡았구나. 반드시 잡혀야 되는 사람을 드디어 잡았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미제 사건들이라는 게 경찰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자는 꼭 잡힌다. 이런 게 정의사회 구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말 억울한 그런 피해자의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봤고 중간에 이 둘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8차 사건 때. 네.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또 다 같이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가능성이 많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좋은 상품이고 두개 같은 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 은행에서 저를 속인 거예요. 너무 자그마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여기 사인해라 저기 사인하고 아니다. 은행을 믿었기 때문에. 저것도 요즘 뭐 매일 뉴스에서 보는 거죠. DLF, DLS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고 뭐 원금을 다 날렸다, 원금 정말 일부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요즘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밤에 잠을 못 이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5월쯤 노후 자금으로 모은 1억 원을 맡기려고 은행에 갔어요. 아무래도 이 돈으로 남은 노후를 쭉 보내야 하는 만큼 중요한 돈이니 은행 직원에게 노후 자금이다, 안전한 상품으로 추천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4개월만 넣으면 되는 안전한 상품이 있다. 은행 임원이 하는 것이니 위험하지 않다며 상품을 하나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하니 괜찮겠지 하고 직원이 다 체크한 서류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상품이 지금 맨날 뉴스에 나오는 DLF 상품이더라고요. 지금 남은 돈이 190만 원입니다. 몇백도 아니고 몇천도 아니고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하는 1억 원이 그저 은행에 맡기기만 했을 뿐인데 몇 달 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절대 가입 안 했을 텐데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남은 돈을 볼 때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은행에 아이고. 갔어요. 그래서 돈을 맡기면서 사실 뭐 보통 예금 맡겨봐야 은행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네. 좀 다른 상품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안전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꼭 필요한 자금이니까 원금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잠깐 불리면 이만큼 나옵니다. 안전합니다. 그럼 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품을 들은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DLF, DLS 뭐예요 이게? 네, DLF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의 금리, 환율, 통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 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까지 이 다양한 기초 자산들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이게 판매처가 은행이면 DLF, 증권사면 DLS인데요. 이 수익과 손실을 결정하는 지수가 만기 때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을 보는 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만기 때 독일 금리가 처음보다 올라가면 돈을 버는 해외 금리 연계형 DLF, 그리고 원유 가격이 기준보다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8% 수익을 보장하는 원유 DLS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아, 원유 DLS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토막 나지 않으면 8% 주겠다. 혹하죠. 혹하죠. 반토막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 무슨 국채 채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상품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손실이 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해외 금리 연계형 DLS, DLF 이런 상품들인데요. 네. 이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6개월 만기 시에 금리가 기준보다 높으면, 즉 상승하면 원금의 약정금리 4.2%를 지급합니다. 네. 근데 만기 때 금리가 기준보다 낮으면 금리가 0.1% 하락할 때마다 원금이 20%씩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연계된 DLF 같은 경우에는 네. 만기 상환율이 8.3%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률이 92.7%입니다. 아유. 그래서 이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831만 원만 건지는 셈입니다. 손실이 91.7%.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상품과 관련된 독일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네. 그냥 상품 판매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요원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좀 이해시켜주고 그러고 판매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판매에만 급급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나요. 네, 뭐 박수희 기자 말대로 0.5%만 낮아져도 원금을 뭐 거의 다 날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손실이 크면 이걸 은행에서 팔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너무 이제 어려워서 이해 못하시는 시청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쉽게 네, 설명드릴게요. 자, 이재용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지금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어떤 내기를 거느냐. 네. 이재용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진행을 잘 하시잖아요. 한 번 더 실수를 안 하고 만약에 이 방송을 끝내면 제가 5%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105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이라도 말실수하면 20만 원씩 손실 보는 겁니다. 저한테 5번만 실수하시면 100만 원 다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은행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네. 물론 자본시장법상 은행에서 이런 네. 파생 상품을 팔 수가 있는데 네. 사람들은 은행에서 파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심지어는 예금하고 적금하고 비슷하다. 네. 또 은행원이 안심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박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손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원금 손실 되는지. 그래서 이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 투자자가 안정지향형이면 이런 상품 절대 팔면 안 돼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한테만 이 상품을 판매를 해야만 됩니다. 그거 뭐 무슨 상품 들 때 은행 가보면은 그런 거 한번 조사하던데. 네, 그리고 그렇죠. 전에 했으면 그냥 그걸로 가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출연하고 계신 분들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네, 네. 저희가 미리 좀 드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한번 볼까? 몇 점 맞았어요? 아, 저는 50점 받았습니다. 저보다 높네요. 50점 받았고요. 전 좀 안전지향형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 진단 이거 하면서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조금 투자는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 성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낮아요. 47점. 46점.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저도 헷갈려. 은행에서 해보긴 해봤는데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40.6점이고 13은 뭐야? 그러니까 저는 14점이고 43.75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이게 20점 이하, 그러니까 장예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안전형입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원하지 않아요. 투자 원금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뭐야? 근데 또 이게 20점에서 40점은 안정 추구형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거고요. 40점에서 60점은 위험 중립형. 그래서 투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 위험은 감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60점에서 80점 이하는 적극 투자형이라서 투자 원금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80점 초과하는 사람은 공격 투자형입니다. 이분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향을 체크하는 항목들이 지금 보이시는 판넬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7가지 항목인데요. 여기 연령대, 투자 가능 기간, 그리고 투자 경험, 그리고 지식 수준, 자산 현황, 그리고 수입원, 그리고 이 감수 가능한 손실, 이렇게 7가지 항목을 통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신 다음에요. 32로 나눠서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재용 MC와 저는 안정 추구형. 아니 저도 이게요. 그게 그거예요. 다 같겠지만 난 수익률은 높았으면 좋겠고 원금 손실은 안 된다. 이거. 내 돈은 중요해. 내 돈은 안 되고 돈만 더 줘라. 따지지 돈은 말고 다 돈만 더 줘. 받고 지키고 싶고. 아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건 그렇죠. 그럼 네. 안전한데 좀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전한데 지금 요 시중 금리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안전한 거는 쏙 안 들으시고 그냥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위험 손실은 감수하는 걸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LF 상품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DLF는 아까 80점을 넘었던 80점? 이 공격 투자형 이분들이 가입해야 하는 상품. 많지 않아요. 이거. 흔치는 않죠. 네. 근데 기사들 보다 보면요, 이 투자 성향 질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은행 직원이 대신 작성을 하고 여기다가 사인만 해라. 이거 안 되는데. 사인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은행에서 투자 정보 확인서에 95점, 그러니까 1등급 공격형 투자자로 된 사람이 집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36점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직원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좀 문제인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불안전 판매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본시장법상 이렇게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투자 권유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적합하고 적정한지 그건 바로 방금 이렇게 설문조사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지금 현재 자산 상태가 어느 정도고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원금은 반드시 보장이 되되 약간의 그런 수익을 추구하시는지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보더라도 사실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진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전화로 얘기하면서 대신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 진지한 고민이 반영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불안전 판매로 인정이 되면 전체적인 그런 분쟁 조정 절차라든지 이럴 때도 금액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노후 자금이 1억인데 그 1억을 들고 갔는데 이렇게 초공격적인 투자 상품에 하고 싶었겠냐고. 그걸 지키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서 독일이 망하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네? 은행을 믿은 그치. 거죠. 네. 독일이 어떤 나라야? 독일이 망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안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행원 얘기를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DLF 판매 관련해서 불안전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20%가 넘었습니다. 불안전 판매가 뭐냐? 이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아까 우리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고령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 다 불안전 판매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금감원이 공개한 신청 사례들 보면 이렇게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단 1분만 통화한 후에 가입을 시킨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직장인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빨리 가입을 해라. 그리고 이 직장인은 잘 모르니까 그냥 가입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 통화를 딱 1분만 하고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려고 했던 이 노인한테 이 DLF를 유치한 사례도 분쟁 조정 사례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ELF가 뭔지 DLF가 뭔지 지금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이 3년간 거래 경험이 있다. 여기에 체크를 해놓고 이 며칠 후에 은행의 모니터링 콜에서도 상품 내용 모르겠다고 이분이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거래는 그냥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원금 손실이 된다는 게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으면 확실히 위험하니까 제대로 설명을 다 해주고 이해가 됐을 때 가입을 시켜야 될 텐데 이거 뭐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권유할 때 뭐 독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독일과 미국 자체에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독일과 미국의 채권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채권 지수가 내려가지 않아야 주가 지수가 내려가지 않아야 손해를 안 보고요.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 내려가잖아요. 그럼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불안전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어르신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르신의 원금을 다 손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했지.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불안전 판매가 입증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100% 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고객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 금액이 좀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정되는 거 보면 한 20%에서 많으면 70%까지 피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은행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그렇다면 제대로 시켰겠느냐? 아니, 이런 의심이 또 들어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그 은행 직원들은 그러면 그걸 또 다 정확히 이걸 알았다면 설마 그 부모님 같은 분이 와서 노후 자금이라는데
이거 하세요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은행 직원들은 제대로 이 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방금 어르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사례가 피해본 분들이 주로 뭐 은퇴자금, 노후자금 이런 거 모아놨다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투자자 중에 50대 이상 주부들의 비중이 80%에 달했다고 하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절반 정도였고 그 70대 이상의 비중도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례를 보면 환경미화원분이 40년 동안 모아놓은 2억 원의 돈을 그냥 몽땅 투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입을 권했던 은행원이 독일이 망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90%가 넘는 손실을 지금 그 상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은행에서 받은 통장을 공개한 피해자도 있었는데요. 70대 노인이 보여준 통장에 보시면 은행 직원이 저거 직접 쓴 겁니다. 연 4%라고 돼 있는데 통장 아래쪽에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 피해자는 연 4% 이자 주는 상품이다. 이 말만 듣고 이 원금 100%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말은 못 들은 겁니다. 네. 심지어 이 피해자가 이 경증 치매와 뇌경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상을 받는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거 받게 되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 절차에 앞서서 이번 사태의 큰 네.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네. 먼저 대표적인 것이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부분에 정말 설명을 듣고 자필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대필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누락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은행 본점에서 판매 직원에게 그런 원금 손실 가능성 그리고 금리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교육을 해서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부모님 같은 분들께 그러니까. 또는 그 열심히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네.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은행 본점에서도 직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었을 네. 거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 상품에 대한 심의위원을 거쳐야 되는데 상품에 대한 심의도 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보통 기본 배상률은 20%에서 40% 정도까지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별 책임 요소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또 일종의 자기 책임에 대한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기존에도 이런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아까 그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걸 자필로 기재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고위험을 내가 감수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같은 그 배상이 실시되더라도 그 배상 금액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유명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그 2008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항상 고민이 뭐 환율 때문에 고민이 되거든요. 네. 환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은 이게 그 손해를 많이 보니까 네. 그 손해를 우리가 보전해주겠다. 그래서 키코라는 상품을 이제 은행에서 기억납니다. 이제 가입 많이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만기 당시에는 환율이 급등을 한 거예요. 2008년에.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엄청난 액수의 그 돈을 손실금을 가져간 거예요. 손실 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잘 몰랐던 겁니다. 환율이 내려갈 때만 이 손해를 보전받는 줄 알았지 이렇게 몰랐거든요. 그래서 3조 원어치의 피해를 받아 네. 도산한 기업도 있다고 하고요. 맞아요.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 계약 당시에는 공정했는데 계약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히 무죄는 아니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패소를 했고 일부 기업만 원고 일부 승소를 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은행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일부 회사만 있었거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만 일부 금액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분쟁으로 가면 기간도 길어지는 거고 제가 보니까 우린 다 보상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다 받지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전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 이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보통은 상품 설명서를 본인이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심지어는 전화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뭐 나중에 팩스로 보냈다고 하지만 꼼꼼히 못 살펴보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해서 그 상품의 세부 항목은 뭐고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상품 설명서와 내가 거기에 서명한 그런 사실이 있는 각종 서류들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나중에 그 상품 설명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
대해서도 요청을 하셔야 되고 보통 이렇게 대규모의 사태가 일어나면 금감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네. 기본적인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그런 구조는 입증하기가 쉽지만 개별적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고 나에게 이 상품 판매한 직원이 어떤 내용으로 설명했는지는 본인이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어떤 원금의 보장에 대한 질문을 했다거나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이 상품에 투자한 이후에 문자 메시지로 수익이 몇 프로가 났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계속 해줍니다.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입증 자료로 구비를 하셔서 증거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사고가 터져야 그 다음에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고전에 상품 파는 단계, 그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나는 단계,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건 못하나? 그건 못하나? 답답하죠, 사실. 네. 꼭 그래. 오늘 유독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이르신 것 같은 나도 느낌인데. 지금 뭐가 마이너스 난 게 있어서 그래요. 다른 투자 사기 피해도 또 많지 않아요? 이거 말고.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도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식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이거 수익이 좀 나고 좀 잘한다. 그래서 내가 은행보다 더 이자를 쳐줄 테니까 나한테 좀 투자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잘못되면 또 아는 얼굴끼리 또 얼굴 붉히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주 가까운 분한테 그렇게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가끔 있다 보면 문자로 여기 지금 투자회사인데 원금 보장해주고 수익률은 얼마나 주고 이런 문자들이 막 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은행도 원금을 보장해줄 수가 없는데 이런 투자 회사들이 어떻게 원금을 보장해주나 좀 의문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 관련 피해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지인에게 맡긴 투자금 손실 시 앞서 이정수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것과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손해를 봤어요. 그럼 원금만이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약정을 미리 하셨으면 가능한데 보통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 줄 때 원금까지 지켜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권유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역으로 부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도 판례가 있는데요. 증권회사에 이제 친구가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선물 옵션에 투자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맡겼어요. 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참 잘 됐는데 하필이면 맡긴 그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800만 원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벌써 친구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원금만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권회사 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나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돈까지 빼서 이걸 돌려줘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에는 법원으로 소송으로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800만 원 남았다 그랬죠. 그거 외에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은 패소 판결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투자라는 말을 계약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통 계약서에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원금을 살리고 싶으시면 원금을 따로 보장한다는 그 계약 문구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보통은 차용증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원금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녹음을 하거나 적어두거나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다단계 투자 유도 피해 시입니다. 아까 이건 곽사부님, 박지현 씨가 얘기했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블로그나 문자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돈을 받아서 어디에 투자해서 이제 몇 % 정도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그런 사람들이나 업체들도 요즘 꽤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러면 이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근사하게 프레젠테이션 보여주면서 해외 유명한 회사에 투자하면 대박이 납니다. 네. 아니면 가상화폐에 투자하십시오.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거의 다 불법입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돈을 받는 경우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다 불법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거기다 투자했다. 그럼 이제 보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행복팀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좋은 일을 하겠다, 수익도 많이 내주겠다 해서 100억 원 정도 가량을 모았는데 그게 불법이었던 거예요. 유사수신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간부들 모두 다 처벌을 해서 1인당 많게는 3억 원 정도까지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해외에 도망가 버리면은 나중에 실제로 판결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투자업체 문자대로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을 때 이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때는 이것도 판결이 있는데요. 케이블 방송사에서 이제 주식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운영하는 그 투자 업체가 문자 메시지로 수량, 종목,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세요라고 아주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걸 보고 고객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손실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70%를 배상을 하라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좀 더 특이했던 점은 케이블 방송사에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방송사도 같이 연대 책임을 져라라고 판결을 했어요. 출연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우는요. 상가 투자 후에 공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광고 많이 보잖아요. 월세를 뭐 보장을 하느니 어쩌느니. 근데 이거 딱 해보니까 안 나가는데 어떡할 거냐. 공실인 거죠. 이거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입니다. 공실 그리고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본인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처음에 분양가에 그 수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내 돈 낸 것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니까 이건 아무런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행위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보통은 한 2년 정도인데 앞으로 더 많은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이제 투자를 한 것을 회수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 기간을 확인하지 않아서 이제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뭘 투자할 때 보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말이 안 들려. 그래서 그러셨어요? 소식은 좀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잘 모르는데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맞아. 비유를 합니다. 네. 이 오렌지를 실무 주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 값이 오를지 내릴지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공한 파생 상품이 오렌지 주스거든요. 오렌지 주스가 값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 안 하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은행에서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권유할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꼼꼼히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정말 원금 보장되는지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고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뭐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조금 이렇게 더 이왕이면, 풀리고 싶은데 네. 거기서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어서 진행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부분은 이해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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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기를 이어온 역사 문화 축제인 신라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신라문화제는 신라 문화를 계승해 천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축제입니다. 올해 47회를 맞이한 신라문화제는 신라 화랑에게 풍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당대 풍류 가객이면서도 유불선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신라를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화랑 정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주 황성공원과 경주 시가지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9개 분야 45개 종목의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행사에는 코스프레 퍼레이드가 있는데요. 코스프레 퍼레이드는 올해 신라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된 콘텐츠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경주 시가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상시 행사로 전통 연날리기, 신라방 체험, 화랑병기 국궁, 주령구 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고요. 이번 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10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을도 무르익어가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여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